다른 채널 나가면 다 조회수 잘 나오잖아. 아 그것도 너무 고민이야. 왜 그러는 거야? MC를 하시는 그 지인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전현무님이랑도 되게 친구시잖아요. 오랜만에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MC를 하시는 그 지인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전현무님이랑도 되게 친구시잖아요. 그렇죠. 아주 가깝죠. 그 나온산에서 캠핑 간 것도 봤어요. 근데 참 현무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회사로는 나보다 3년 후배고 나이로는 2살 아래인데, 네. 처음에 그 친구가 회사에 들어왔을 때 아나운서실 기준으로 하도 특이한 짓을 많이 하니까 네. 일반적이지 않은, 그리고 KBS 아나운서가 조금 더 약간 그런 더 보수적인, 좀 더 보수적이잖아요. 네. 실제로 예능을 하더라도 예능 안에서도 아나운서의 캐릭터만큼은 가져갈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했죠. 그런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현무는 캐릭터 자체도 완전히 예능인 개그맨처럼 했거든. 정말 예능에 완전 빠져 사는 사람처럼. 전현무를 처음 만난 연예인들이 나한테 전화 온 게 되게 많았어요. 딱 녹화를 한 번 하고 나서 바로 전화가 와. 야야 얘 뭐냐 알고 전화가 와요. 왜요 형, 왜 어땠는데요? 야 얘 우리 과야 막 이러면서. 아, 예능 쪽에서? 네, 실제로. 근데 그러면은 약간 선배 입장에서 저 뭐야? 이러면서 조금 그런 좀 눈치 주는 게 있지 않나요? 다른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그게 근데 저는 좀 덜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그래도 예능을 많이 했던 사람이어서 그런 분위기에 좀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나는 그게 그렇게까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나운서실에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현무한테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를 나한테 뭐라고 하기도 하고, 네가 그런 길을 시작해서 저런 애가 들어왔다 이렇게 막 뭐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가서 혼내야 되는데 나도 안 그랬지. 알았어 내가 가서 혼낼게요 얘기하고, 정작 전현무한테 가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 넌 네 맘대로 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 같은 사람도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나는 예능 PD 선배들 혹은 예능 작가 선배들이 한 얘기도 전해줬거든요. 오히려 나보고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냐 소리도 하더라. 그러니까 너 괜찮다, 내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은 보셨을 때 이 사람은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다고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재미없는 모범생 스타일 같은 면이 좀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관점을 하자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눈에 띄었어요. 저는 실수를 두려워했어요. 많이 두려워했어요. 내가 가진 게 뭐라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크다고, 그게 조금이라도 훼손될까봐, 깨질까봐 이거를 엇나가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걸 하면 안 돼, 막 이런 압박감을 난 참 많이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현무하고 저하고 비교를 좀 많이 했어요. 아, 저 친구는 나에게 없는 저렇게 시도하는 면이 있네, 뭐든지 도전하는 저런 부분이 있구나, 저게 나중에 결국 잘 될 부분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하면서도 도전을 또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2011년에 같이 프로그램을 했어요. 생생정보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예 MC를 같이 했죠. 저랑 현무랑 이지혜랑. 그래서 생방을 하면서 바로 옆에서 이제 전현무가 하는 걸 본 거잖아요. 중간에 연애 정보를 전해주는 코너가 있었고, 이건 전현무 거였거든요. 근데 그 코너를 진행하는데 이거를 또 너무 다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너무 장난을 치는 거죠. 그 뉴스와 그 기사와 그 인터뷰와 그걸 가져온 그 리포터를 가지고, 내 생각엔 그날 그 사람이 준비해온 그 기사, 그 내용을 일단 잘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그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보는 사람이 이 시간이 즐겁고 웃으면 그걸로 됐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령 이 기사가 다 안 나간다 하더라도. 근데 저는 그 전현무님 보면은 시청자 입장으로 봤을 때 자기 객관화가 되게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진짜 훌륭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서 그 길로 가는데, 그게 심지어 사람들에게 비호감으로 비칠지언정. 그래서 사실은 좀 초반에는 약간 비호감 이미지가 좀 있었어요. 아주 초반에. 그거를 계속 밀고 가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하나의 그 캐릭터가 딱 완성된 느낌이어가지고. 네, 맞아요. 저는 중간에 많이 자괴감에 빠졌던 시기가 있어요. 진짜요? 네, 아나운서 초반 시절에 우리말 겨루기에서 프로그램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뭐 연예가 중계, 위기 탈출 넘버원 계속 잘하고 1대100 했는데 1대100도 괜찮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퇴사를 하고 아무것도 없던 시기에 내가 그동안 잘해왔던 게 내 능력이 아니었나? 만약에 내 능력이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인스타 팔로워는 3만 명밖에 안 되며 유튜브는 구독자 10,000명 채우기도 이렇게 힘들며 파급력이 없고, 내가 한물 간 건가? 아니면 애초에 내가 잘했던 것조차도 내 능력이 아니라 어떤 조직의 힘이었던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자괴감을 엄청 많이 느꼈던 시기가 있어요. 지금은 조금 지나서 그 사람들의 호불호의 유행이었던 것 같고 나는 계속 내 길이었고 지금도 나는 내 길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사람들이 다시 봐주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다른 채널 나가면 다 조회수 잘 나오잖아. 아 그것도 너무 고민이야. 왜 그러는 거야? 아 근데 그것도 저는 되게 용기 있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되게 다양한 일을 시도하셨잖아요. 뭐 가엾죠? 제가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 저 오늘 저기 제 유튜브 채널 좀 홍보하러 왔고요. 저 책 좀 많이 팔고 싶어서 왔고요. 이 잘난 사람한테 옆에 붙어가지고 이분 좋아하시는 팬들 여러분들한테 이 그린이들한테 저 이런 책 냈다고요. 요만큼이라도 좀 홍보하려고 왔어요. 저기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예, 저 요번에 책 정말 오랜만에 냈고요.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너 진짜 간절합니다. 아니다 제가 여기 띄워드리겠습니다. 내 얼굴을 그걸로 가려줘. 차라리? 그러면은 현무님 말고 소위 될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정말 대단한 사람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한 건 이영자 누나. 이영자 누나는 정말 매사에 진심인 것 같아요. 그 안녕하세요 녹화를 제가 2번인가 했는데 근데 보통 그런 거 하면 그 저희는 사전 MC라 그래서 왜냐면 방청객이 오는 프로는 방청객을 좀 즐겁게 풀어줄 필요가 있으니까 텐션 업 시키려고. 그걸 사전 MC들이 합니다. 안녕하세요도 원래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 방청객이 있으니까. 근데 없더라고요. 네. 사전 MC가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에 영자 누나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게 빵빵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 힘들거든요. 기운 빼는 일이고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은 그 시간에 힘을 아껴서 본 방송에 그 에너지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자 누나가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동엽이 형한테 저 영자 누나 저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동엽이 형은 또 농담처럼 아 괜찮아 누나 취미생활이야 그냥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취미생활도 취미생활인데 누나는 그게 진심인 거예요. 이 방청객들이 저 멀리서 오늘 하루를 이걸 보려고 온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좋은 하루, 해피한 하루를 만들어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진심이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내려오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거를 느낀 분이 저희 채널에도 나오셨는데 김영철 씨. 아, 그 형도 똑같고 사적으로 한 2번 정도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형은 그냥 똑같네요. 왜냐면은 사석에서 그냥 저랑 둘이 밥 먹는데도 계속 그래서 앤드류야 내가 이러면서 막 성대모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지 웃겨주려고 그래서 제가 계속 빵빵 터지니까 그 나는 이렇게 한 명이 있어도 이 사람이 웃어주면 너무 좋아서 더 신나서 하게 되는데 와 진짜 앞에 한 명이 있어도 방송 그 텐션이 그대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정말 끊임없이 열심히 하고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강연을 하는 것 같아요. 자주 하진 않지만 근데 할 때마다 제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보통 강연하면 저 같은 사람은 동기부여하고 이제 제 이야기하고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항상 마음에 갖고 있는 게 올라가서 5번만 웃기자. 욕심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5번을 웃겨. 5번은 웃기는 게 제 목표예요. 진짜? 근데 왜냐면은 어쨌든 결국 사람들이 컨텐츠를 보던 누굴 만나든 그 사람과 헤어졌을 때 감정을 기억한단 말이죠. 그럼요. 감정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 감정들 중에 나랑 만나고 헤어졌을 때 가져가는 감정이 저는 즐거움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건 좋은 말이다. 네. 근데 뭐 나는 이게 5번이나 웃긴다는 게 난 좀 부럽기도 해요. 저는 워낙 웃기는 재능이 없어서. 저 레퍼토리 있는데 강연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우선 딱 올라가면은 그냥 저를 처음 본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제 실물로. 저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그럼 보통 대부분들이 잘생겼어요. 뭐 키 커요. 이러면 제가 그래서 뭐라고요? 더 크게 해요. 하면 빵 터지더라고. 그런 거 좋아하지. 거나 아니면은 이 무대에 서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면은 되게 재밌게 듣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에피소드도 나는 재미없게 하거든. 근데 그러면은 그 혁주님은 내 얘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청중을 집중하게 만드는 그 비법이 있어요? 굳이 강연에서 얘기한다면 이 와주신 분들의 대강의 어떤 그룹핑이 되잖아요. 나이나 성별이나 직장이나 이런 걸로.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오늘 꼭 가져가야 되는 거, 이 사람들이 나한테 가져가면 바로 도움이 될 만한 거, 이런 거를 먼저 말을 해요. 이런 걸 오늘 나한테 가져가셔야 돼요.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을 얻어가셔야 돼요. 이게 늘 거예요. 이런 강조를 미리 합니다. 말하기에는 무조건 결과가 앞에 와야 된다는 주의예요. 그 목소리 잘 내는 법도 너무
제 주변 아나운서 친구들 있지만 그게 너무 부러워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얘기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너가 그래서 더 친근감 있긴 해. 너가 약간 목소리 깔고 좀 중저음으로 얘기하면 좀 느끼고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해.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중저음으로 깔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은 아마 1시간 정도 혹은 2시간 정도 강연하고 나면 목이 아프고 좀 쉴 건데. 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발성이 네. 두 가지 큰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소리가 정말 듣기 좋아진다는 거. 이건 뭐 이게 제일 큰 효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하는 사람의 목이 편해져요. 저는 이제 강연은 이게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 오늘같이 막 촬영을 막 3개 연달아 하잖아요. 그럼 진짜 3개 하고 나면 좀 목이 좀 변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돼요. 왜냐면 어쨌든 내 소리를 영상으로 찍어서 그걸로 상품을 만들어 보고 이런 식의 사용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내는 소리가 어떤 식으로 변한다,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다르구나, 이거에 대해서 훨씬 민감하게 캐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알 수 있고요. 배워봐야겠다. 그런 내용도 책에 나오고, 이거를 어떻게 책만 보고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 싶어서 아예 책에다 QR코드를 심어놨어요. 아, 영상으로 연동되게. 제일 중요시 여기는 발성 방법 3가지가 있는데 3가지에 대한 거를 제가 실제로 영상으로 찍어서 링크를 다 걸어놨어요. 찾아봐야겠다. 여러분 말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에 새로 나온 책 도와주세요. 더 잘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